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찾아가는 건강 온스쿨 시작하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저는 경기도교육청 학생건강증진센터장을 맡고 있는 전은경 장학관입니다. 오늘 또 이렇게 훌륭하신 우리 김재한 그 교수님 오늘 강사로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많이 기대하고 있고요.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아이들을 기르는데 증상별 응급처치라던가 그런 부분들을 아주 중요한 정보를 얻어갈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주변에 학부모님들, 친구분들 또 학부모 단체에 계시는 분들 줌 주소를 좀 서로 공유해 주셔서 되게 중요한 강의거든요. 되게 아까운 여러분들이 같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들어오고 계십니다. 들어오고는 계시는데 또 주변에 좀 많이 홍보 좀 해주시고 또 더 많은 분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중앙대학교 병원 응급의학과 김재환입니다. 오늘 이제 제가 맡은 주제는 우리 아이 증상별 대처방법, 병원에 가야 하나, 이 주제를 가지고 이제 발표를 진행할 거고, 자녀 교육과 육아로 힘든 학부모님께서 많이 참석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제 소개를 드리면은, 저는 이제 서울대학교 농업생명대학을 나오고, 그 다음에 진로를 바꿔서 이제 중앙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에 들어가서 거기 석사하고 박사하고 지금 조교수로 이제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도 의사 얘기에 앞서서 저도 이제 두 아이의 아빠입니다.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두고 있고, 아이가 다치고 아프면은 여러분들처럼 마음이 굉장히 불편하고 병원에 가야 되나 이렇게 고민을 하게 되는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가끔씩 지인에게 이런 카톡을 받습니다. 형 혹시 연락돼요? 아들이 학원에서 친구들이랑 장난치다가 얼굴인지 머리인지 부딪혔는데 눈 주변이 시퍼렇다. 병원 가야 돼요? 이렇게 저한테 가끔씩 카톡이 옵니다. 근데 이 내용은 제 지인의 얘기기도 하고 조금 각색한 거긴 하지만 이 카톡 속의 부모님의 마음은 모두 다 한 번씩은 느꼈을 것 같습니다. 저도 똑같고요. 근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막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은 애가 약간 어지러워하는 것 같은데 어떡하지? 곧 잘 시간인데 좀 지켜볼까? 이 밤에 받아주는 병원에 있을까? 내일 일찍 출근해야 되는데 막 이렇게 걱정을 하는 와중에 또 누군가는 이런 얘기를 해요. 아이, 다 다치면서 크는 거야. 멍 좀 들 수도 있지, 괜찮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정말 이제 머리가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부분을 좀 우리 해결해 보고자 이렇게 발표를 준비해 봤습니다. 자, 강의를 시작하기 앞서서 저희가 응급 상황이란 거에 대해서 한번 조금 좀 소개를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잠깐만 재미없는 법률 관련된 얘기지만 준비를 해봤는데요. 사실 응급실에 온 모든 환자는 응급 환자입니다. 하지만 또 같은 응급 환자는 아니죠. 나는 응급 상황이라고 생각하는데 의료진은 응급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굉장히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의료진과 이제 기분이 상하게 되고 뭔가 치료에 불만이 생기고 이런 식으로 벌어지는데요. 우리 법에서는 응급 환자를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뭔가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에서 응급 환자를 딱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기준이 또 뭐지 또 어렵습니다. 네. 이 법에 나온 응급 증상이라는 거는 굉장히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 증상으로는 이제 소화경련성 장애, 그다음에 준하는 증상으로는 38도 이상의 소화의 고열이 응급 의료 서비스가 제공되기 어려운 때에 나타날 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외에도 신경학적, 머리, 심혈관계, 심장, 그다음에 뭔가 중독 상황, 그다음 피가 멈추지 않는다던가 알러지가 심한 상황이라던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병원에 가서 응급실에 가서 굉장히 푸대접을 받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 응급 상황이 아닌 거를 생각하고 어떻게 보면 되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 좀 서론이 길었고요. 이제 사례를 하나씩 보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상성이랑 비외상성으로 이제 두 개를 좀 나눠봤는데, 너무 딱딱하게 듣지 않으셔도 되고, 그냥 마음 편하게, 네, 그냥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인데요. 머리를 다쳤습니다. 우리 아이들 많이 다치죠. 네. 의자에 올라가서 친구와 장난치던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 의자에서 떨어지면서 벽에 머리를 쿵 부딪혔습니다. 자, 이 얘기를 들으면은 일단 억장이 무너지죠. 그리고 또 다른 생각이 듭니다. 좀 화가 나요. 왜? 왜 내 아이한테 그런 일이 벌어졌지? 왜 장난치지 말라 그러는데, 올라가지 말라 그랬는데, 왜 올라가서 이런 일을 만드니? 이렇게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한테 이거 혼내지 마세요. 이 머리를 부딪혔다는 사실은 이미 지나간 거고, 그거는 중요하지 않고, 이후의 아이의 모습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아이의 모습에 대한 부모의 느낌이 중요합니다. 자, 뒤에서 왜 그게 중요한지 말씀을 드릴게요. 손상에 의한 소아의 사망 원인 중 가장 흔한 원인은 이제 두부 외상입니다. 방금 같이 머리를 다친 상황인데요. 초등학생, 중학생 시기에는 집 밖에서의 활동 시간이 길어지고 혼자 다니는 시간과 운동 강도도 증가하고 또 이게 자기가 좀 컸으니까 되게 위험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생깁니다. 이제는 내가 할 수 있어. 뭐 엄마랑 손잡고 안 다녀도 돼. 아빠랑 손잡고 안 다녀도 돼. 그리고 나 더 빠른 거 하고 싶어. 그리고 어른들이 하는 거 하고 싶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손상의 기회가 더 커지고 특히 남학생에서 손상이 더 흔하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나이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긴 한데요. 초등학생 시기에는 뭐 놀이터나 뭐 단순한 낙상 관련 손상이 많고, 중학생 그리고 더 이후에 청소년으로 갈수록 팀 스포츠, 뭐 축구를 한다던가, 뭐 농구를 한다던가 이런 팀 스포츠나 자전거, 그리고 요새는 뭐 전동 킥보드 이런 것도 타다가 결국 교통 관련 손상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머리가 몸에 비해서 크고 그러니까 몸과 머리의 비율로 치면은 머리가 더 비율이 큰 거죠. 그 다음에 아직 머리가 다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뇌를 보호하는 여유 공간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흔들리는 손상에도 굉장히 취약하기도 하고요. 다칠 때 머리에 더 포션이 더 늘어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머리를 다쳐서 병원에 가면은 의사들은 뭐 이런 걸 물어봅니다. 근데 이 물어보는 걸 또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 보호자 입장에서는. 먼저 이런 걸 물어볼 거예요. 다친 상황이 어땠나요? 높이는 어느 정도였죠? 그 다음에 헬멧이나 뭐 이런 보호구를 착용을 했나요? 의식을 잃었었나요? 만약에 의식이 이런 거에 대한 표현을 잘 못한다면은 기억이 끊어진 부분이 있는지 이런 거를 물어봅니다. 그리고 자, 아까 이제 부모님이 보는 반응이 되게 중요하다 그랬는데 사실 병원에 갔을 때 의사들은 이 아이들을 볼 때 처음 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평상시랑 다르게 좀 처지는 건지 아니면은 오늘 너무 잘 놀아서 피곤한 건지 아니면 잘 시간에 대해서 졸려하는 건지 이런 거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모님의 판단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초조해하는지 짜증을 내는지 이런 걸 물어보고요. 두통을 호소하는지 어지러워하는지 이런 걸 물어봅니다. 그다음에 구토를 하려는 느낌이 있는지, 구토를 했는지 이런 걸 물어보고요. 그다음에 머리 외에 다른 곳을 다친 곳이 있는지 이런 것도 물어봅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물어보는 거를 부모님이 잘 알고 있어야지. 물론 아이가 답변을 잘 해줄 수도 있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혼날까 봐 아니면 조금 더 만약에 내가 병원에 온 게 되게 무섭고 두려워. 뭔가를 아프게 할 것 같아. 그러면은 잘 얘기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머리를 다쳐서 왔는데 물어보다 보면은 팔도 다쳐 있고 막 엉덩이에도 보면은 막 상처가 있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부모님께서 잘 봐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의사들이 진찰로 알아내는 게 있어요. 눈을 잘 뜨는지 불렀을 때 잘 대답을 하는지 이런 거를 가지고 의식 상태를 평가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우리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이제 펜 같은 걸로 불빛을 눈에 비춰보는데 그걸 가지고 동공 반사 불을 비추면 동공이 작아지고 불을 빼면은 동공이
이제 커지고 이런 반사가 정상적인지 보게 되고 팔다리에 힘이 잘 들어가는지 뭐 느낌이 잘 있는지 그다음에 이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기저두개골, 뇌 바닥뼈의 골절을 시사하는 소견이 있는지 이런 거를 진찰을 통해서 예, 알아내게 됩니다. 아,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뇌 바닥뼈가 손상됐을 때 나타나는 징후인데요. 요 그림으로 보여드리면은 조금 더 쉬울 것 같아서 그림을 가져왔고, 자, 보시면은 이렇게 보면 눈두덩이 주변에 굉장히 막 완전 시꺼멓죠. 눈 주변을 둘러싸서. 이게 우리 이 너구리랑 되게 비슷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라쿠나이 사인이라고 하는데 뭐 물론 모든 경우에 그런 거는 아니긴 하지만 뇌 바닥뼈에 골절이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눈두덩이 주변으로 이렇게 피가 차면서 이런 라쿠나이 사인이라는 징후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에 있는 건 뭐냐면은 요거는 이제 귀 뒤쪽에 보면은 멍이 들어 있어요. 요거는 배틀 사인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호흡이라고 해서 뭐 배틀 사인, 그다음에 멍이 보이 브루즈신, 그다음에 바질라스 컬 프랙처, 뇌 바닥뼈 골절, 비하인드 이어, 귀 뒤에. 그래서 이런 식의 만약에 징후가 있는지를 체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굉장히 또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걸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런 물어보는 정보, 진찰에서 얻어낸 정보를 가지고 고민을 하게 되죠. 영상 검사를 할지, 엑스레이를 찍고 CT를 찍을지 고민을 하게 됩니다. 뇌출혈을 보기 위해서 CT를 찍는 건 맞지만 또 모든 환자를 CT를 찍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CT라는 게 결국에는 방사능 노출에 대한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고려를 해서 고민을 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들어보신 분도 있을 수가 있는데 피컨 페디아트릭 헤드 인저리 트라우마 알고리즘이라 해가지고 어떤 스코어링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화- 의사가 환자를 봤을 때 어떤 임상적인 양상을 가지고 이 점수를 내 가지고 이 정도 점수면은 CT를 찍어보는 게 안 찍는 것보다 더 안전하겠다. 리스크와 베네핏을 고려를 해가지고 이때는 리스크가 더 높다. 이때는 베네핏이 높다. 이렇게 고려를 하면서 CT를 엑스레이를 찍게 됩니다. 그러면은 왜 MRI는 생각 안 하죠? 이럴 수가 있습니다. 근데 MRI는 일반적으로 머리에 외상이 있을 때는 잘 진행을 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MRI는 찍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도 하고, 뭐 20분에서 30분간 굉장히 시끄러운데 아이가 누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걸 버티기 힘들기도 하고, 오래 그 결국 뇌출혈을 우리가 알려면 빨리 찍어야 되는 건데 MRI를 하면은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는 CT를 바로바로 진행합니다. CT는 통 안에 들어가서 한 1분 정도면 바로 찍고 올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검사를 최종적으로 하면은 우리가 이제 흔한 질환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경도의 두부 손상이에요. 그래서 뭐 우리가 또 뇌진탕이라고도 알고 있는 그런 손상인데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뭐 팔목이나 발목이나 뭐 팔꿈치를 다쳤을 때 뭐 골절 없는 그냥 타박상이라고 하죠. 그냥 머리의 타박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런 경우인데 이제 위험한 질환 같은 경우는 이제 뇌출혈이죠, 결국에는. 급성 경막하 출혈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머리 뼈를 둘러싸는 막 아래에 있는 출혈, 그다음에 그 바깥에 있는 출혈, 그다음 뇌 자체의 이 출혈, 이런 부분은 굉장히 위험한 질환을 우리가 감별 진단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제일 궁금한 건 사실 이거죠. 머리를 다쳤는데 빨리 병원에 가야 되는 상황은 언제인가? 그게 사실 제일 궁금합니다. 자, 하나씩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요 머리 다친 거 두부 외상을 제일 먼저 준비를 한 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일 사실은 고민이 많은 것 같아서 준비를 했고 내용도 많이 준비를 해봤습니다. 먼저 의식소실이 있었던 경우에는 빨리 병원에 가야 됩니다. 물론 좀 깬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러면 좀 지켜볼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데 경막 외출혈의 경우에는 손상 직후에는 의식소실이 있다가 의식이 깨끗해져요. 괜찮아졌다가 갑자기 다시 의식이 떨어지면서 혼수 상태에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의식소실이 있는 경우에는 꼭 병원에 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병원은 이제 일반적인 뭐 소아과나 이런 작은 뭐 외과 계열 병원이 아니라 응급실로 가서 CT를 찍을 수 있는 병원으로 바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아이가 평상시랑 다르게 굉장히 짜증을 내고 자려고 하고 처지고 아니 뭐 이거 간식 먹으면 기분이 좋아질 것 같은데
간식 싫다 그러고 치우고 막 이러고 짜증내고 이런 경우 바로 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통계를 내보면서 연구를 해보니까 1.5m 이상 높이에서 추락한 경우에도 병원에 가서 이제 평가를 받아봐야 됩니다. 근데 이게 높이의 기준은 조금씩 달라요. 왜냐하면 아이들 같은 경우는 키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2살을 기준으로 보는데 2살 이상. 오늘 오신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다 초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고등학교를 알고 있어가지고 제가 1.5m 이상 높이라고 얘기를 한 건데 1.5m 이상 높이에 추락한 경우에 이제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아봐야 되고, 근데 동생들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2살 미만의 동생들 같은 경우에는 0.9m, 그러니까 90cm 이상 높이에서 추락한 경우에, 그리고 머리에, 이렇게 머리 옆에, 위에, 뭐 뒤에 이런 데 피멍이 들고 막 뭔가 뭐 막 부종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빨리 병원에 가서 검사를 맡아봐야 됩니다. 근데 얘기를 하다 보면은 높이를 잘 가늠을 못해요. 왜냐하면 사실 다친 것만 해도 지금 멘탈이 나가 있는데 높이를 언제 줄자로 재고 있죠? 그래서 제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 성인의 팔 길이 이렇게 쭉 뻗었을 때 이게 평균적으로 한 1.5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 높이에서 떨어졌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동생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그 어릴 때 아마 기저귀 가리대 많이 썼을 거예요. 그래서 뭐 저도 썼었고 이렇게 많이 팔리는 기저귀 가리대가 있는데 요게 일반적으로 한 90cm, 1m 정도 되기 때문에 요 정도 높이에서 떨어지면은 아, 좀 위험하구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팔리는 식탁, 요런 게 한 75cm, 80cm 정도 되기 때문에 그 정도를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지속적인 구토, 뭐 심한 두통 있는 경우에도 빨리 병원에 가봐야 되고요. 이 구토라는 게 뭐 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해요. 막 이렇게 분출성을 막 뿜어내는 구토, 막 이거를 뭐 2번 이상 계속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왜냐하면 머리 안쪽으로 뭔가 피가 나면서 이 뇌압이 상승하면서 우리 뭐 교통 정체가 일어나면은 굉장히 막 짜증나고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처럼 뇌에도 압이 올라가면은 그게 굉장히 자극을 해가지고 막 토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도 아프고 이런 경우 빨리 병원에 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걷지 못하고, 그 다음에 팔다리 힘이 빠질 때 우리 가끔 가다 어르신들 뇌경색 의심할 때도 팔다리 힘 빠지고 못 걷고 이러면 빨리 병원에 가시라고 하잖아요. 그런 경우처럼 걷지 못하고 팔다리 힘이 빠질 때 빨리 병원에 가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 라쿠나 이 사인, 그다음 배틀 사인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눈 주변으로 굉장히 이렇게 너구리처럼 막 시꺼멓게 돼 있는 경우, 그다음에 귀 뒤쪽으로 해가지고 멍이 들어서 막 시퍼렇게 돼 있는 경우에는 빨리 병원에 가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충격 물체 머리를 부딪힌 경우인데, 이 고충격 물체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어, 딱 뭐 어느 정도 힘이 가해지면 고충격이다. 뭐 그런 얘기를 정확하게 있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야구공, 이제 뭐 친구들끼리 뭐 야구하다 야구공에 이제 머리를 부딪힌 경우, 그 다음에 뭐 간혹 가다가 이제 뭐 부모님께서 골프 연습을 하려고 휘두르다가 머리에 부딪힌 경우, 그 다음에 뭐 벽돌이 막 떨어져 가지고 부딪혔다던가, 아니 뭐 공구 같은 게 우당탕탕 떨어지면서 이제 부딪힌 경우, 이런 경우에는 빨리 병원에 가야 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부모님들이 걱정해서 오는 경우가 이제 뭐 걷다가 이제 정지된 물체에 부딪힌 경우는 뭐 되게 뭐 큰 문제는 없고요. 그다음에 부모 이제 손에 들린 가벼운 장난감으로 이렇게 부딪힌 경우에는 되게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머리를 다쳤을 때 빨리 병원에 가야 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한번 알아두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이게 결국에는 이 CT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근데 또 찍지 않으면은 우리 아이 뇌출혈을 확인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많이 물어보고 병원에 와서도 많이 상담을 하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머리를 다친 상황에 대한 얘기고요. 자, 그 다음 상황은 이제 눈을 맞은 상황이에요. 자, 중학교 2학년 학생 2명이 쉬는 시간에 심한 몸싸움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명의 학생은 이제 우측 눈이 심하게 부어서 뭐 아까 봤던 거랑 조금 비슷하긴 하죠. 눈을 잘 뜨지도 못하고 이런 뭐 흥분 상태였습니다. 네. 자,
눈을 맞은 상황에서 우리가 제일 고민되는 상황은 이제 안아골절입니다. 눈이 이렇게 둘러싸는 뼈가 있는데요. 그거 아나골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이제 얇아요. 그래가지고 작은 충격에도 쉽게 골절되고 이 눈을 둘러싸는데 자, 위가 있고 바깥쪽에 있고 안쪽에 있고 아래쪽에 있는데 또 위쪽 같은 경우는 이제 뇌랑 연결이 되기 때문에 여기가 부러지면은 뇌 문제까지 생각을 해봐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안아골절을 이제 잘 봐야 되는데 항상 두부 손상을 염두에 두고 평가를 해야 되고 우리가 이 안아골절이 의심되는 상황에 있어서는 병원에 가게 되면은 검사를 하면은 CT를 대부분 찍게 됩니다. 이렇게 엑스레이를 찍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엑스레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렇게 2D로 하나를 우리가 입체고 3D인데 그거를 딱 하나로 뭉쳐가지고 엑스레이를 찍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뭐 이 안쪽, 바깥쪽 이런 걸 잘 보기가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CT는 그 엑스레이를 쉽게 설명하면은 그거를 수십 장을, 수백 장을 이렇게 슬라이스 해가지고 찍은 거기 때문에 더 잘 볼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안아골절을 이제 볼 때는 CT를 찍게 됩니다. 그래서 응급처치를 해야 되는데 부딪혔으니까요. 일반적으로는 상체를 위로 한 좌위, 이거 좀 말이 어렵죠. 반자의 상태로 침상 안정을 한다고 하는데 쉽게 생각하면은 눕히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앉히던 아니면은 반 정도 앉히던 해가지고 이 눈 안쪽으로 피가 나가지고 압력이 차는 거를 중력에 의해서 좀 빠질 수 있도록 그렇게 유지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안구 움직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안대를 착용하는데 이게 눈을 계속 움직이다 보면 더 손상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물론 이 안대를 착용함으로써 이 뭔가의 진단이 늦어지는 거는 막아야 되긴 하겠지만 어쨌건 안구 움직임을 최소화하는 게 좋고 그렇다면은 우리 근데 일반적으로 안대가 있을까요? 집에 없는 경우도 많겠죠. 뭐 학교에도 없는 경우도 많겠고 그러면은 정 안 되면은 우리 종이컵 있잖아요. 200ml짜리 그냥 옛날에 이제 자판기 커피 종이컵이라던가 뭐 일반적으로 한 조그만 종이컵을 그냥 이렇게 눈에다 씌우고 뭐 줄로 묶든 테이프로 묶든 해가지고 임시적인 안대를 또 만들어 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안압상성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를 피해야 되는데요. 막 눈을 비빈다던가, 막 눈을 막 이렇게 압박한다던가, 막, 아니, 여기 다쳤는데 압박을 하면은 더 손상이 되겠죠. 그리고 코 푸는 것도 자제를 해야 되는데, 코를 하게 풀면은 이 머리 안쪽으로, 이 안아 쪽으로 압력이 가해지기 때문에 또 손상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코 풀고 기침하는 거는 최대한 자제를 해야 되고, 빨리 병원으로 가야 되는 사항은 의식이 떨어진 경우, 뭐 눈을 맞으면 동반 손상이 있어서 머리 쪽까지 손상이 있어서 의식이 떨어진 경우, 그 다음에 아까도 나왔지만 이제 머리 두통, 오심이라는 게 이제 토할 것 같은 느낌인데 그런 거라던가 토를 하는 상황에서는 병원으로 가야 되고, 그 다음에 눈 쪽으로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서 본다면은 이 복시, 네, 뭐 물체가 두 개로 보이는 거죠. 이제 어 우리가 보면은 물체가 이렇게 하나가 있으면은 그게 아니라 이렇게 보이거나 뭐 이렇게 보이거나 이렇게 보이거나 이게 복시가 보이는 거는 결국 어떤 신경에 문제가 생긴 거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빨리 병원에 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눈 쪽을 이 지배하는 신경이 이렇게 아래 눈꺼풀에서 위로 감각이 같이 지배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감각이 좀 이상하다 그러면은 빨리 병원으로 가야 돼요. 빨리 CT를 찍어보고 그 다음에 필요하면은 뭐 안과라던가 성형외과 이런 데 진료를 봐야 되고, 안구 운동 장애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 눈에는 움직임을 위해서 근육이란 게 있거든요. 그래서 눈이 위로, 아래로, 눈알이 오른쪽, 왼쪽 다 할 수 있는데 이게 만약에 안아골절이 생기면서 근육이 딱 그 골절 파편에서 딱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안구가 아주 그냥 꼼짝없는 거예요. 그냥 올라가지도 않고 막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바로 병원으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전방출혈 뭐냐면은 눈에 이제 피가 맺히는 거죠. 그 다음에 안구 함몰, 뭐 이게 다치면서 눈 자체가 안구 자체가 아예 무너져 버린 거죠.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결국에는 이제 합병증으로 뭐 사시가 생길 수도 있고 시력을 잃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빨리 병원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방금도 말씀드렸는데 안아골절이 의심되는 그런 상황에서는 일반적으로 병원마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는데 안과랑 이 성형외과에서 주로 진료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생각하고 진료를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은 다리를 다친 상황입니다. 뭐
일상적인 상황이죠. 거의 뭐 중학교 2학년 준영이는 쉬는 시간에 급하게 교실로 가다가 발목을 접질렸는데요. 단순히 뭐 삐끗한 정도로 생각했는데 수업 끝나고 난 후에 발목에 심한 부종이 생기고 붓고 발을 디딜 수가 없었습니다. 자, 요거를 말씀드리기 아파서 간단하게 우리 신체 구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은 어, 우리 몸에는 뼈가 있죠. 우리 몸을 이렇게 골격 딱 서 있게 할 수 있게 지지할 수 있는 뼈가 있는데 그 뼈와 뼈를 있는 그 사이 공간을 이제 관절이라고 하고요. 그다음 인대는 뼈와 뼈를 연결하는 거고 힘줄은 뼈와 근육을 연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움직일 때 근육이 움직이면서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근육이 이 힘줄을 통해서 뼈를 움직여서 움직인다고 이제 앞으로 가고 뒤로 가고 팔 움직이고 손 움직이고 이렇게 한다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그래서 왜냐면은 뭐 인대가 나갔니 힘줄이 나갔니 이런 얘기를 하려면은 우리가 요 정도는 알고 있어야 좀 대화가 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이걸 준비를 해봤고요. 그다음에 용어가 있어요. 우리가 골절은 뼈가 부러진 거고요. 뭐 뼈 조직에 파일 어려운 말이죠. 그냥 뼈가 부러진 게 골절이고요. 우리 간혹 가다가 정형외과 가거나 뭐 이런 데 가면은 뭐 금이 갔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냥 금이 갔다는 어쨌건 골절이란 말입니다. 금이 갔다는 말은 의학 용어는 없고요. 그냥 일반적으로 뭐 크게 부러지지 않아서 그냥 괜찮은 경우에 그냥 금이 갔다고 얘기를 하는 거지. 뭐 금이 갔다는 엄격히 말하면 의학 용어는 아닙니다. 그다음에 탈구는 뭐냐면은 관절이 완전 분리된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우리 무릎 관절 이렇게 굽히고 하는 관절이 아예 분리된 걸 탈구라고 하고 탈구는 뭐냐면은 뭐 약간 부분적으로 분리가 생겼는데 관절면 사이 연결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를 이제 아탈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긴장, 염좌 이게 되게 헷갈리는데요. 긴장은 뭐냐면은 이제 과도한 장력 또는 이제 사용해서 근섬유 이제 찢기는 게 긴장이라고 하고 염자는 뭐냐면은 관절에 붙어 있는 인대가 찢긴 경우예요. 그래서 왜 이 용어를 한번 설명을 드리냐면은 간혹 가다가 이제 뭐 병원 어디 갔다가 오시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뭐 소견서를 작성 아니면 내가 이 뭔가를 진단서를 뗐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이거를 되게 막 고민하고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아서 용어를 한번 정리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이제 골절은 조금 더 심각한 상황이고 염좌 같은 경우는 뭐 심각하지 않은 상황이다. 요렇게 뭐 이분법으로 나눌 수는 없지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게 사실은 일상적인 상황에서 감별은 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감별이란 말이 조금 뭐 처음 들어보신 단어일 수도 있는데 그냥 의사들이 어떤 질환을 가지고 '아 이거다, 이거다, 이거다.' 하는 거를 이제 감별이라고 하는데요. 어 의료기관을 우리가 방문하는 사실 뭐 이렇게 팔다리 부딪히는 경우는 많이 있으니까 어떤 때 빨리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게 좋은지 생각을 해 보면은 가동 범위의 제한. 이 말이 어렵죠. 그러니까 무릎을 못 굽히고 팔꿈치를 못 굽히고 이런 경우 그다음에 뭐 다리 쪽에 문제라고 한다면은 체중을 실어서 움직일 수 없는 경우는 빨리 병원을 가서 한번 영상 검사를 해 보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에 뭐 이런 경우라면 무조건 뭐 병원에 바로 가시겠지만 상처와 함께 심한 변형이 있는 경우 예를 들면은 팔을 굉장히 부딪혔는데 그쪽으로 찢기면서 보니까 팔도 막 부러진 것 같이 막 뼈가 막 나와 있고 이래요. 그러면은 빨리 병원을 가야 돼요. 왜냐면은 뼈가 노출된 상황이면은 이 부분으로 이제 우리의 피부의 장벽이 뚫렸기 때문에 뭐 세균이든 뭐 바이러스든 이런 애들이 들어가서 우리 몸을 오염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빨리 병원을 가야 되고 뭐 파상풍 주사도 맞고 필요하면 항생제 주사를 맞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빨리 병원에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뭐 가동 범위에 제한이 없고 그러니까 좀 움직이는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고 이제 뭐 정상적으로 그냥 또 걸을 수 있기도 해. 뭐 그런 경우에는 일단은 조금 일반적으로 많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라이스라고 하는데 휴식 취하면서 냉찜질하고 그다음에 압박붕대를 좀 감고 그다음에 다리를 좀 들어서 혹은 뭐 팔을 쪼끔 들어 가지고 이제 뭐 부종을 좀 완화시켜서 이제 뭐 이걸 가지 말라는 건 아니고 상황을 좀 보면서 좀 천천히 뭐 예를 들면 오늘 일요일이면은 좀 기다렸다가 내일 한번 병원 뭐 월요일 날 정형외과 가서 엑스레이를 찍어 본다든가 요런 식으로 해 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이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쪼끔 드린다면은 다친 부분에 이제 냉찜질을 하는 건데
여기다가 또 얼음을 아이스팩 그냥 막 대면 안 돼요. 우리 뭐 가끔 가다가 뭐 새벽 배송 같은 거 음식 같은 거 시키면은 그 아이스팩 같은 거 오잖아요. 근데 그거를 바로 막 이렇게 피부에 대면은 그 부분에 동상을 일으킬 수도 있고 그다음에 조직 손상 안쪽으로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냥 한두 시간마다 한 10분 정도, 20분 정도 엠치질 했다가 조금 냈다가 쉬었다 했다 이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압박붕대는 어, 감을 때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우리 몸의 원위부에서 근위부 말 좀 어렵죠. 그러니까 심장 기준으로 해가지고 제일 먼 부분에서 가까운 부분으로 이렇게 감아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 정맥 혈류라던가 이런 부분에 영향이 없기 때문에 아래서부터 제일 먼 데서부터 이제 각 심장에 가까운 부분으로 조금씩 감아 올라간다.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은, 그냥 우리 아이들 보면은, 축구 같은 거, 사실 요새 뭐, 사실 제 뭐 자녀들은 아직까지는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가지는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요새는 뭐 기사를 보니까 뭐 축구도 잘 못하고 뭐 그런다고는 하는데, 어쨌건 축구하거나 이러다 보면 많이 좀 다쳐요, 애들이. 농구하고. 근데 이제 아킬레스건 파열이 종종 오게 되는데, 종아리, 이 아킬레스건이 뭐냐면은 이 건이 힘줄인데요. 이 종아리 근육 있죠. 여기. 그발 뒤꿈치를 연결하는 이 부분이 요 분의 힘줄, 이제 근육과 뼈를 연결한 요 분이 이제 끊어진 상태인데 뭐 점프했다가 꽉 착지를 한다던가 막 전력 질주하다 갑자기 급정지 한다던가 우리 뭐 축구하다 보면 뭐 갑자기 막 꺾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다거나 아니면은 뭐 방향전에 뭐 농구하다가 막 이런 경우에 퍽 소리와 함께 발을 못 딛는 상태가 발생해서 오게 되는데 이런 경우는 아킬레스건 파열을 좀 의심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보면은 근데 요거를 우리가 사실은 뭐 병원에 가서 진료를 당연히 받아보는 게 제일 정확한데 뭐 집에서도 한번 테스트를 해볼 수 있어요. 이게 끊어졌는지 안 끊어졌는지. 자, 보면은 여기 우리 종아리 근육 있죠? 여기를 이렇게 착착 이 손으로 눌러줍니다. 그러면 여기 보이시죠? 발이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올라가면은 여기 지금 아킬레스건이 힘줄이 지금 잘 기능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여기 보시면은 자, 기다려 볼게요. 보면은 보이시죠? 눌러도 발이 움직이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그냥 발은 가만히 있어요. 아무리 종아리를 주물르고 주물러도 뭐 변화가 없어요. 이런 경우면 아킬레스 건이 찢어졌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병원을 가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 우리는 의학용으로는 톰슨 테스트라고 하고 톰슨 사인이라고도 하는데요. 뭐 집에서 한 번 정도 뭐 테스트 해보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물론 제일 중요한 거는 병원에 가서 의사의 진료를 받고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게 제일 중요하기는 합니다. 네. 자, 그 다음은 이제 상처에서 피가 나는 상황입니다. 이제 아까 이제 머리도 다쳤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무릎도 다치고, 이제 상처, 이제 다치면서 이제 피가 나는 상황입니다. 친구랑 놀이터에서 장난을 치다가 넘어져서 팔꿈치랑 무릎에서 피가 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부모 입장에서는 좀 화가 나죠. 화가 나기도 하고, 아유, 또 다쳤네. 약간 이런 식으로 약간 또 안타까운 마음도 들기도 하는데, 자, 어떻게 우리가 또 생각을 해봐야 될까요? 왜 상처에서 피가 날까요? 피부는 이제 표피, 진피, 피하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피부의 겉에 있는 게 표피고요. 그 밑에 있는 게 진피, 그 밑에 피하 조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 표피에는 혈관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뭔가 다치거나 상처가 나면은 피가 나지는 않는데요. 혈관과 신경이 있는 진피부터는 상처가 발생하면은 혈관이 같이 찢어지기 때문에 이제 피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피가 나면은 진피 이상으로 뭔가 손상을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피가 나는 게 나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피가 나면서 이 상처 안에 이물질이나 세균을 이제 씻어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피나는 건 나쁜 건 아니고 지혈을 할 수 있다면은 사실은 당장의 큰 문제는 아닐 수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상처를 우리가 뭐 분류하는 방법은 사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뭐 크게 뭐 쉽게 뭐 많이 얘기하는 게 이제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렇게 나누는 이유는 뭐냐면은, 뭐 상처의 모양도 모양이지만,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 그런 부분에 연관이 또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찰과상은 마찰에 의해서 이렇게 대부분 쓸리는 거죠. 표피랑 진피의 일부가 벗겨져서 나간 상태이고, 이렇게. 요 겉에만 진짜 이렇게 손상이 좀 있네요. 그쵸? 네. 그다음에 자상은 뭐냐면 예리하고 가는 게 찔리는 상처입니다. 뭐 예를 들면은 우리가 뭐 드라이버 같은 경우 뭐 찔린다던가 뭐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겠지만 뭐 유리병 누가 버린 거에 찔린다던가 이런 경우 자상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열상은 뭐냐면 외부 자극이 있어서 피부가 그냥 찢어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렇게 길게 이렇게 벌어지는 게 이제 열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피부가 이렇게 벌어졌죠. 네. 이 상처 그래서 모양을 분류하는 게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지 알려주는 방법인데 찰가상 같은 경우는 사실 대부분의 경우에는 흐르는 물에 깨끗이 세척하면은 감염 징후가 없으면은 그냥 집에서 관리를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감염 징후는 뭐냐면은 뭐 그쪽 부분으로 상처 부분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빨갛고 그 부분으로 뭔가 뜨끈뜨끈해요. 염증 반응이 있으면은 뜨끈뜨끈 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그런 게 없으면 집에서 관리를 하면 되고 근데 한번 생각해 볼 거는 뭐냐면은, 이게 철가상을 입을 때 타박상을 같이 입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딪히는 문제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고, 간혹 가다가 우리가 이제 길에 넘어지면은 아스팔트 이렇게 긁히면서 철가상이 발생하는 경우는 아스팔트에 있는 그런 색소 이런 것 때문에 이게 문신처럼의 흉터 같은 게 남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뭐 바로는 아니더라도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 조금 시간을 두고 그런 부분을 병원에 가서 다시 한번 진료를 받아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용적인 문제로 인해서. 그다음에 자상 같은 경우는 뭐 열상 같은 경우는 뭐 치료가 뭐 똑같습니다. 깨끗한 수건으로 일단은 먼저 피 나는 걸 막아야 되죠. 뭐 뚫리고 찢어졌으니까 피가 당연히 날 거고, 거기를 이제 깨끗한 수건. 뭐 사실 병원 같은 경우는 멸균 꺼주로 하지만 그런 게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집에 있는 깨끗한 수건을 가지고 최대한 깨끗한 거로 감염이 안 되게 압박지열. 압박지열이 뭐냐면은 그 상처가 난 부분을 이제 포커싱 해가지고 꾹 눌러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혈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고요. 이거 빨리 피 멈추게 하는 게 방법이 없나 해가지고 막 고무줄 같은 거로 뭐 다친 데 뭐 주변을 확 묶고 이러면은 오히려 피가 안 통하기 때문에 큰일 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깨끗한 수건으로 그 포커싱해서 누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흐르는 물에 깨끗이 세척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상처 부위 감염을 막기 위해서는 세척이 가장 중요하고 병원에 가면은 막 이런 멸균 증류수 막 이런 걸로 막 붓고 이렇게 세척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수돗물이 굉장히 깨끗하기 때문에 수돗물로 세척 집에서 해도 됩니다. 뭐 병원에서 일부 병원에서는 그냥 수돗물로 세척하는 데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 지혈하고 세척한다. 이렇게 알려주면 되고 근데 빨리 병원에 가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언제냐면요. 피가 막 뿜어져 나오는 거죠. 우리 간혹 가다가 뭐 드라마, 뭐 의학 드라마 뭐 수술하다 보면은 뭐 주인공들이 이렇게 수술하다가 억 하면서 막 피가 쫙 터서 얼굴에 묻고 그러잖아요. 그런 게 이제 우리 몸에 이제 혈관이 동맥이 있고 정맥이 있는데 심장에서 뿜어내는 피가 동맥이고 그게 돌아오는 게 정맥인데 동맥은 심장이 펌프질 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세게 압력이 가해지기 때문에 동맥이 터진 경우에는 이게 일반적으로 압박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아니면은 빨리 이렇게 봉합을 하던가 해야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동맥이 터진 피가 뿜어져 나오는 우리가 뭐 의학적으로 얘기하면 뭐 펌핑한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는 빨리 뭐 응급실에 가거든 병원에 가든 해야 되고요. 그다음 출혈이 10분 이상 멈추지 않을 때도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집에서 출혈이 안 멈추는데 계속 있다가는 이제 빈혈이 생기고 몸에 있는 피가 소실되면서 막 실신하고 막 쓰러지고 막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 바로 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물질이 뭐 깊숙하게 있어서 제거되지 않는 경우 그 이물질 안에서 결국에는 우리 몸에 구성원이 아닌 다른 나쁜 애들이 들어온 게 때문에 그게 감염원이 되고 그 부분이 썩어가지고 굉장히 위험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병원에 가야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상처가 벌어져서 봉합이 필요한 경우에는 병원에 가야 됩니다. 그리고 운동 감각 혈류 이상이라고 하는데 뭐 어려운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어디 예를 들면은 팔 다쳤는데요. 그 다친 부분으로부터 심장이랑 먼 부분, 그러니까 여기를 손목 이런 데 다쳤다면 손가락 이런 데로 움직이면 안 된다던가 이렇게 만졌는데 뭐 감각이 뭐 없고 이상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손가락 이렇게 눌렀다 떼고 이렇게 하면은 우리 막 색깔이 다시 돌아오잖아요. 근데 이게 막 2초, 3초 이렇게 지났는데도 안 들어온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 몸에 어딘가 신경이라던가 어떤 뭐 혈관이라던가 어딘가 문제가 생긴 거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빨리 병원에 가야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 뭐 빨리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상처에 대한 내용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상처가 여러 부분에서 나타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머리, 두피 상처 같은 경우는 이 두피 같은 경우는 혈관이 잘 발달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감염이 생기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 그다음에 뭐 얼굴 같은 거 다쳤을 때 뭐 성형외과 진료를 받는 게 뭐 제일 좋겠죠. 아무래도 우리 아이니까. 근데 만약에 성형외과를 가는 게 어려운 상황이라면은 그 상처 부위를 좀 이렇게 젖은 수건, 그러니까 깨끗한 수건 이런 걸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마른 게 아니라 조금 적신 상황으로 좀 덮어 놓는 게 상처를 보존하는데 더 좋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24시간 안에만 꼬맨다면은 크게 뭐 차이는 없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뭐 빨리 꼬맨 게 좋긴 하겠죠.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해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가끔 가다가 이제 강아지한테 물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강아지한테 물린 상처는 어, 부위에 따라 좀 다릅니다. 얼굴에 강아지한테 물려서 상처가 난 경우에는 바로 봉합을 하는데, 뭐 팔이나 다리 같은 데 이제 강아지한테 물려서 이제 벌어지고 상처가 난 경우에는 바로 꼬매면 오히려 감염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가서 처치를 상처 세척을 하고 뭐 파상풍이든 망신 주사를 맞은 다음에 뭐 한 2, 3일 있다가 조금 기다렸다가 지연 봉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 가끔 가다가 이 윗입술 주름띠, 영어로 프레놀럼이라 하는데요. 여기 여기가 찢어졌다가 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상처가 자발적으로 회복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꼬매기도 사실 뭐 어려울 뿐더러 그다음 미용적으로 큰 문제도 없기 때문에 대부분 봉합은 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혀 같은 경우도 1cm 미만의 단순한 이제 선형 열사, 그냥 쭉 찢어진 경우에는 봉합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요. 그 대신에 구강위생은 좀 철저히는 해야 됩니다. 뭐 하루 두세 차례 뭐 가글 같은 걸 좀 해야지 감염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혀가 찢어지면서 피가 굉장히 많이 나면은 이걸로 인해서 기도가 막히고 그러면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주저하지 말고 바로 병원으로 가십시오. 네. 그 다음은 이제 화상입니다. 뭐 학교에서 밥 먹다가 이제 급식실에서 식판을 뭐 이렇게 가다가 독이 쏟아질 수가 있죠. 그로 인해서 팔과 복부에 화상이 입어서 피부가 막 빨개지고 붓고 이랬는데요. 물집도 보이네요. 네. 자, 화상은 우리가 뭐 많이들 들어보죠. 뭐 1도다, 2도다 이런 얘기를 들어봤는데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경우는 1도, 2도 화상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국에 됐다던가 이런 경우는 대부분 1도 화상이 많은데 1도 같은 경우는 그냥 그 화상 부위가 그냥 빨갛기만 해요. 그냥 이런 부분은 있으면은 표피층만 손상이 되면 그냥 빨갛기만 하면 되고, 이런 경우는 집에서 그냥 수돗물로 한 20분 정도 그냥 좀 이렇게 쿨링 해주고, 그러니까 이게 차가운 물이 아니라 그냥 시원한 정도의 물, 그냥 일반적으로 수도 틀면 나오는 그 정도의 물로 좀 쿨링 정도로 해주면 되고, 2도 화상까지도 뭐 깊지가 않으면 저는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근데 1도랑 2도 차이는 뭐냐면 1도는 그냥 진짜 빨갛기만 한데 2도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깊은 데까지 손상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물집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물집 있으면 무조건 2도 화상 이상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3도, 4도 화상은 뭐냐면은 그 아랫부분까지 손상이 생기는 거고, 그런 피부가 괴사되고 막 시꺼매지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 1도, 2도까지는 조금 지켜보고 내일 병원에 가도 되는데 3도 이상의 화상이 되는 경우다. 그러면은 바로 병원에 가야 됩니다. 그리고 화상이 아주 뜨거운 물에만 발생하는 건 아닙니다. 네. 45도나 50도의 저온 에너지에서도 오랜 기간 노출이 되면은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화상도 있기 때문에 우리 겨울철에 핫팩 대고 뭐 깜빡하고 잤다가 배에 화상 입어서 오는 경우도 있고요. 전기 매트 너무 뜨겁게 하는 경우. 그 다음에 충전식 손난로 그냥 해놓고 이제 독서실에서 엎드리고 이렇게 하다 자다가 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우리가 이제 응급처치는 당연히 맨 처음에 화상을 일으킨 것부터 분리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뜨거운 거 빨리 제거를 하고요. 그다음 화상부의 의복이랑 물체 바로 제거를 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0분 이상 충분히 물로 씻어냅니다.
뜨거운 물도 아니고 찬물도 아니고 그냥 정말 시원한 정도의 물. 그냥 우리 그 수돗물에서 그냥 가운데에서 살짝 차가운 데를 가 있는 그 정도로 해가지고 좀 씻어내면 되고요. 그 쿨링하면 되고. 근데 또 이거 화상 또 이렇게 씻어내라고 하니까 아이를 막 다 벗기고 하다 보면은 갑자기 또 저체온에 빠져가지고 막 의식 잃고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 주의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막 넓은 부위 화상이 있다. 그러면은 어, 그냥 집에서 하지 마시고 병원으로 가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 말씀드릴 건 집에서 물집은 터트리지 마세요. 물집을 터트리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여러 연구, 뭐 교과서 따라 좀 의견이 다르긴 한데 핵심적으로 다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그 물집을 터트리면서 감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집에서 이 무균 환경이 아닌 데서 이제 물집을 터트려서 감염이 생기면은 그때부터는 걷잡을 수 없이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유의할 점 뭐냐면 화상 정도는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1도, 2도 그런 경우에도 뭐 다음 날 뭐 이렇게 병원에 가보라 말씀드린 게 뭐냐면은 오늘은 1도 화상이었는데 내일 보니까 2도. 또 좀 지나고 하루 또 지나네 뭐 3도. 뭐 이렇게 물론 이렇게 다 드라마틱하게 가지는 않지만 이렇게 화상 정도는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뭐 예를 들면은 뭐 단순하게 그냥 뭐 그냥 살짝 냄비 짚은 정도가 아니라 물을 막 쏟았다 이런 경우에는 조금 괜찮아도 어쨌건 병원을 한번 가보긴 해야 된다. 빨리는 안 가더라도 가보긴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빨리 병원에 가야 되는 상황은 뭐 이제 비정상 활력 증후 이거 좀 말이 어렵죠. 그러니까 아기가 뭐 우리 아이가 뭐 이렇게 좀 의식이 잃는다던가 뭐 혈압이 떨어지는 것 같다던가 뭐 숨쉬기 힘들다던가 이런 거에는 빨리 가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3도, 4도 화상 이제 물집뿐만 아니라 그 부분 막 시꺼매지고 굉장히 통증이 심하고 깊어 보이고 뭔가 근육이 보이고 이런 경우 빨리 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화염 화상과 발생한 호흡 곤란.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전기 불로 직접 된 게 아니라 연기 같은 거에 의해서 뜨거운 연기가 코에 들어가면서 발생한 호흡곤란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뜨거운 증기 같은 게 코로 입으로 들어가면은 기도 쪽에 이제 화상을 입으면은 거기가 붓기가 생기는데 그러다 보면은 기도가 부으면은 공기가 안 들어가니까 호흡곤란 생기고 그러면은 경우에 따라서 중환자실 가야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바로 병원에 가야 됩니다. 그리고 전류로 인한 화상. 그냥 잠깐 전류 이렇게 화상? 뭐 짚었네? 그냥 플러그 짚었네 해가지고 했는데 이게 전류가 우리 몸에 흐르면서 심장 쪽으로 부정맥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전류로 인한 화상을 입었다. 이런 경우 그냥 증상 뭐 내가 그냥 고려하지 말고 그냥 일단 빨리 병원에 가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뭐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화상 전문 병원이 있어요. 근데 뭐 아쉽게도 경기도에는 없고 서울에 두 군데, 뭐 부산에 한 군데, 충북에 하나, 대구에 하나 있는데 어, 사실 찾아보면은 화상 전문으로 보는 병원들이 더 많긴 합니다. 근데 뭐 그걸 제가 말씀드리면 또 홍보가 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 지정한 화상 전문 병원 뭐 요 정도가 있다라고 일단은 설명드리고 알고만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간이 좀 많이 흘렀네요. 그 다음은 이제 여기까지 외상에 대한 내용이었고 이제는 비외상성 증상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조금 더 외상 부분에 더 힘을 실어서 준비를 했는데 왜냐하면은 뭐 비외상 상황에 대해서는 사실 아이를 키우다 보면은 굉장히 많이 맞닥뜨리게 되고 애기 열도 많이 나고 기침도 나고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학부모님도 굉장히 지식이 빠삭하세요. 그래가지고 뭐 외상 같은 경우는 근데 뭐 사실 그냥 머리 안 다치고 크는 경우도 있고 뭐 많이 다치는 많이 다치지만 또 안 다치는 또 안 다치기 때문에 외상 쪽으로 조금 더 힘을 실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외상 부분을 이제 발표를 좀 진행하겠습니다. 자, 응급실에 오는 많은 증상이 복통입니다. 배가 아파서 오는데요. 자, 중학교 2학년 여학생이 수업 중 갑자기 심한 복통을 호소했는데요. 쪼그려 앉아 뭔가 일어나지 못해 담임 선생님 옆에서 보건실로 방문했습니다. 보건실에 들어오자마자 통증은 사라졌고, 구토, 뭐 설사도 안 하고, 배로 눌러봐도 아픈 곳이 없어요. 학생은 이제 아무렇지도 않고 교실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초등학교 6학년 지은이는 아침부터 속이 좋지 않아서 점심도 먹지 않고 엎드려 있었는데요. 명체 복통은 지속되며 구토가 한 차례 있어 친구들이 부축을 받은 보건실로 갔습니다.
지원이는 걸음을 옮길 때마다 배가 막 울리면서 아프고 속이 울렁거려서 계속 토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한 명은 좀 꾀병 같네요. 그쵸? 복통을 판단하는 거는 부모님께서 많이 봐왔겠지만 사실은 쉽지는 않아요. 얘가 진짜 아픈 건지 꾀병인지 가끔 가다가 저희도 되게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복통을 판단할 때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먼저 봅니다. 의사들은 아픈 부위가 어디인지 배꼽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 꼬마애가 배꼽을 짚고 있죠. 배꼽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위에 있는지 아래에 있는지 오른쪽에 있는지 왼쪽에 있는지 일반적으로 이렇게 4분면을 나눠 가지고 아픈 부위를 판단해서 아 문제가 있구나 없구나 생각하고 통증의 양상 뭐 아까처럼 갑자기 보니까 괜찮아졌네 이게 아니라 쭉 지속적으로 배가 아픈 경우는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복통의 양상은 또 그렇게 쉽게만 판단하기 또 어려운 건 뭐냐면은 위치는 이 양상과 위치는 시간에 따라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배 아파가지고 혹시 아기들 데리고 뭐 응급실에 가거나 아니면은 병원에 뭐 소아과 가서 봤을 때 가끔 가다가 뭐 초기 맹장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맹장형 같은 경우는 뭐 충수염이죠 사실은.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맹장형 얘기하니까 오른쪽 아래 이 어, 이렇게 라이트 이쪽 부분에 맹장이 있기 때문에 여기가 아프면 맹장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초기에는 여기가 아픈 경우도 있어요. 이 배꼽 주변 하고 이 윗배가 아프다가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슬슬 이쪽이 아파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초 요런 부분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배가 아프다고 하면은 항상 그냥 뭐 너무 꾀병이라고만 생각을 하지는 말고 그냥 조금 변화되는지 요런 거는 한 번씩은 조금 체크를 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 그림은 사실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많은 병이 들어가 있고 영어로 돼 있고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걸 다 설명하지는 않을 거고요. 근데 몇 가지는 제가 한번 좀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넣어놨는데 우리 이 배 아픈 거 뭐 장염 사실 제일 많은데 이제 맹장도 방금 말씀드렸고 근데 가끔 가다가 여자아이 같은 경우는 우리 남자랑 다르게 자궁이 있고 그 옆으로 이제 난소 같은 게 있잖아요. 근데 난소가 이제 자궁이랑 난소는 뭐 쉽게 생각하면 어떤 끈을 통해서 연결돼 있는데 우리 간혹 가다가 뭐 이렇게 빨래 돌리면은 뭐 끈 같은 거 있는 거 빨리 돌리거나 하면 이렇게 막 꼬이잖아요. 막 이게 난소가 이렇게 그 줄이 꼬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단순한 장염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응급으로 수술해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조금 양상이 다르다. 뭐 그러면은 아랫배 쪽으로 아파하는데 너무 심하게 아파한다. 그러면은 일단 병원을 좀 데려가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리고 자, 그러면은 남자아이는 꼬이는 게 없을까요? 남자아이는 고환이 꼬일 수가 있어요. 그, 자, 이제 우리 남아 이렇게 성기가 있으면은 그 아래쪽을 이제 쉬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그 아래쪽을 보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고환이라고 하죠. 두 개가 있는데 그 마찬가지로 걔도 보면은 끝쪽으로 이렇게 어떤 끈으로 연결이 돼 있는데 그 끈이 또 꼬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 풀어주지 않으면은 아까 난 저도 그냥 풀어주지 않으면은 그쪽으로 혈류가 못 들어가는 거죠. 그 끈을 통해서 그 길을 통해서 우리 혈류가 들어가고 영양분이 들어가고 빠져나가고 그러는데 거기가 막혀버리니까 쉽게 말하면 썩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바로 응급실에 가야 되고요. 뭐 비뇨기과 쪽으로는 굉장히 응급상황입니다. 뭐 빨리 이게 풀고 수술해야지 잃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조금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복통을 얘기하면서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린 거는 이 간혹 가다가 이 옆구리가 아픈 경우가 있는데 옆구리가 아픈 경우는 이제 콩팥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 옆구리가 아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같이 한번 생각을 좀 해줘야 됩니다. 다시 한번 빨리 병원에 가야 되는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배가 아픈데 열이 나요. 고열, 심하게 38도 이상 발열이 막 계속 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못 먹어요. 그러면서 계속 체중이 떨어지고 있어요. 살이 쭉쭉 빠지고 있어요. 물론 그 정도까지 아이를 방치하지는 않겠지만 일반적으로 못 먹는 경우에는
바로 병원에 데리고 가야 됩니다. 왜냐면은 아이들 같은 경우는 못 먹으면은 영양소가 부족하면은 빨리 안 좋아지는 경우가 많고 탈수가 되면서 혈압이 떨어지고 의식을 잃고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정맥을 통해서 영양분을 공급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 병원에 가야 되고요. 아마 여러 뭐 유튜브나 이런 데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하고 뭐 당연히 이제 피를 토한다던가 그다음에 빨간색 피가 나온다던가 이런 경우는 우리 위장관에서 피가 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 방치하면은 피가 걷자으로 나오면은 바로 그냥 심정지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바로 병원에 가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흑색변. 아까 뭐 피가 나온다 그랬는데 왜 흑색변이지? 얘기를 하는 건데, 우리 위장관이란 게 이 위에 위장관, 상부 위장관, 하부 위장관이 있는데, 상부 위장관에서 피가 나면은 얘가 쭉 타고 내려오다 보면은 이게 까매집니다. 그래서 까만색 변을, 짜장 색깔 변을 봤다. 이거는 상부 위장관에 어디 출혈이 의심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바로 병원에 가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뭐 계속 구토를 하고 헐사를 한다던가. 그다음 황달. 이건 뭐냐면은 그러니까 사실은 많은 케이스는 없겠지만 우리 담도 있는데 그 간이 있고 담낭이 있고 그 옆에 담도라고 해가지고 우리 소화즙 나가는 부분이 있는데요. 거기가 막히게 되면은 황달이 발생한다. 논이 누래지는 거죠. 완전히 그냥 뭐 그런 경우는 빨리 병원에 가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복부 팽만, 그다음 다리 부종, 어딘가에 문제가 생겨서 어디에 막혀 있으니까 물이 못 빠져나가고 자꾸 차고 있는 거예요. 복수가 저 이런 거고. 그다음에 삼키기 어려운 거, 식욕부진이랑 조금 뭐 비슷한 개념이긴 한데 뭘 못 먹는 거, 뭐 그런 경우, 배가 아프니까 못 먹으니까 그런 경우. 그다음에 예전에 배 수술 받았던 사람이 복통이 생긴 경우에는 그 수술받았던 장 부분으로 해가지고 유착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장을 예를 들면은 뭐 어딘가를 뭐 잘라내거나 뭐 그랬는데 그 부분이 우리가 그냥 깨끗한 상황이 아니라 한번 안에 뭐 수술하면서 들어갔기 때문에 뭔가 인위적인 뭔가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장이 서로 이렇게 붙어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장이 이렇게 쭉 지나가는데 서로가 이렇게 붙어서 꼬여버리면은 이제 완전히 큰일이 나는 거죠. 먹는 거는 먹는데 내려가지 못하니까 압력이 쌓이면서 퍽 터지고 그런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바로 병원에 가봐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경우 이제 배를 눌러보면은 사실 뭐 복부 강지, 반발 압통 의사들이 하는 말이긴 한데 굉장히 배가 딱딱해요. 그냥 애 배 아파 우리 애 뭐 어릴 때 가끔 뭐 배 아프면 이렇게 만져주잖아요. 마사지 해줘요. 근데 이상하게 배가 뭐 굉장히 딱딱해서 들어가지를 않고 그냥 이렇게 살짝 뗐는데 애가 막 자지러지 아프고 이런 경우에는 바로 예, 응급실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응급처치는 사실은 뭐 급성 염증성 질환이나 출혈 의심 경우는 금식을 시행하라고 돼 있는데 이게 자체가 치료라는 건 아니고요. 이제 혹시라도 만약에 어떤 빨리 뭐 내시경을 해야 된다던가 뭐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금식을 하고 빨리 병원에 가라는 얘기고 그다음에 간혹 가다가 우리 아이들이 배가 아플 때 이 편하게 느끼는 자세가 있어요. 그냥 이렇게 하면 조금 괜찮은 그런 자세가 있다면은 그런 걸 좀 도와주는 것도 방법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정서적 지지. 우리가 그냥 우리 아이들 어릴 때 그냥 뭐 할미가 배 만져줄게 이런 게 다 배 만지면서 효과도 있지만 정서적으로 이제 지지를 하는 것도 있는데 이런 것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특별한 소화기 이상이나 다른 증상다고 판단 시에는 온찜질도 좀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뭐 식생활이나 생활 습관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는 또 방법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이런 상황은 꼭 병원에 가보셔야 된다. 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머리가 아픈 상황입니다. 수업 중에 고등학교 학생이 갑자기 머리가 아프다고 하는데요. 담임 선생님이 잠깐 보는데 두토가 자리에 있었고 보건실에 담임선생님께 방문했는데 두통은 지속됐고 속이 안 좋고 한 차례 구토 후에 증상이 없습니다. 학생은 참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수업이 끝나면 병원에 가겠다고 하는데요. 대기 여기서 이제 뭐 고민이 많이 될 겁니다. 이게 만약에 혹시라도 부모님께 전화가 가면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할 수도 있고 선생님도 고민될 수도 있고 이게 뭐 하필이면은 지금 예, 어, 학교에서 그런 건데 집에서도 그럴 수가 있고요. 두통이 사실은 학생들한테 아주 흔하지는 않은데 또 아주 안 흔하지도 않긴 합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1차성 두통이라는 게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1차성 두통, 2차성 두통으로 이렇게 두통을 좀 나눌 수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2차성 두통부터 먼저 말씀드리면은 어떤 뇌에 진짜 구조적인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뇌 혈관이 우리 하는 뭐 뇌졸중, 뇌출혈 이런 것처럼 뇌 혈관이 찢어졌다던가 아니면은 뇌 혈관이 어디가 막혔다던가 그러면은 이제 두통이 생길 수가 있죠. 그리고 뇌 종양, 뇌 실질이 뭔가 암이 생겨가지고 그 암세포가 뇌를 계속 잡아먹고 있으니까 진짜 뇌들은 막 계속 압박되고 있으니까 너무 아픈 거죠.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 뇌 안에 이제 어, 수막이라고 해가지고 이 안쪽으로 해가지고 왜 쉽게 생각하면 물 같은 게 흐르는 길이 있고 그 막이 있는데 거기 염증이 생겨도 아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건 2차성 두통이고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고 사실은 뭐 별로 아이들 같은 경우는 없기는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그 위에 있는 1차성 두통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뭐 요 통계는 사실 뭐 조금 여기저기 다를 수는 있는데요. 뭐 초등학생의 4.9%는 편두통을 앓고 있다고도 하고요. 중학교는 학생들은 8.8%, 고등학생은 14.2%. 그리고 딱 보니까 이 수험 스트레스가 조금 늘어나면서 좀 편두통 호소하는 애들이 좀 많아지죠. 그 외에 뭐 긴장성 두통이라던가 군집성 두통이라던가 이런 부분은 그냥 이렇게 양쪽 머리가 아프거나 뭐 이런 건데, 그러니까 어쨌건 편두통, 긴장성 두통이나 군집성 두통이나 사실은 큰 문제는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게 1차성인지 2차성인지 이거를 우리가 집에서 사실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이 잘 모르니까 그게 사실은 문제죠. 애기는 아프다고는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게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빨리 병원에 대해 가야 되는 상황을 조금 말씀드리면은 우리 아까 그 머리 부딪혔을 때 외상 입었을 때 말씀드렸던 거랑 조금씩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설명드리면 갑자기 시작된 머리가 깨질 듯한 두통. 정말 그냥 뭔가 이벤트는 딱 있지는 않은데 갑자기 막 이렇게 천둥이 치듯이 갑자기 확 두통이 생기면서 머리가 깨질 듯한 두통이죠. 이런 경우. 뭔가 안에 어딘가 찢어진 겁니다. 네. 그 다음에 평소에 있던 양상이 갑자기 악화되거나 양상이 변하게 되고 편두통이 있을 수는 있죠. 네. 공부하기 막 스트레스 받고 이러니까. 근데 이 양상이 좀 달라요. 원래 좀 지끈지끈 아팠는데 이게 찢어질 듯이 아프거나 조금 방향도 바뀐 것 같고 이런 경우. 그 다음에 자다가 너무 아파서 깨어나거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발생한 두통. 그 다음에 의식소실이나 경련이 동반된 경우, 그 다음에 신경학적 진찰이 뭐 비정상적 교육은 사실 좀 어려운 말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뭐 팔다리를 잘못 쓴다던가 이런 경우, 그 다음에 발열을 동반한 목의 경직. 아기가 며칠 전부터 열이 좀 났는데 목이 굉장히 뻣뻣해요. 그래가지고 목을 이렇게 조금 꺾어봤는데 악 소리가 나고 막 되게 이상해요. 막 뻣뻣한 것 같고 그런 경우는 바로 병원에 가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침에 의해서 유발되는 두통, 그 다음에 시력 이상, 이렇게 막 눈이 보면은 막 충혈돼 있고 막 이렇게 막 애기가 막 물체가 두 개로 보인다 그러고 막 흐릿하게 보인대요. 글자가. 이런 경우는 빨리 병원에 데려가야 됩니다. 네. 뭐 이런 경우는 그냥 뭐 그냥 소아과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바로 뭐 응급실로 가야죠. 네. 그리고 최근에 두부 외상 이후에 생긴 두통. 왜 최근이라고 여기서 얘기를 했냐면은 우리가 머리를 다쳤다고 해서 뇌출혈이 바로 생기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병원에 가서 CT를 찍었는데 괜찮아요 하고 그냥 가라고 했어요. 근데 이게 머리에서 스멀스멀 조금씩 너무 피가 나오다 보니까 그게 사실은 CT에서 체크가 안 됐던 거죠. 왜냐하면 CT라는 것도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한 5mm 정도로 이렇게 커팅을 해가지고 엑스레이를 찍는 건데 그 사이에 안 보이는 정도의 출혈이 있으면은 사실은 큰 문제가 없기는 한데 뭐 자발적으로 좋아진 경우가 많은데 얘가 이제 뭔가의 상황에서 점점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진짜 큰 출혈이 된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 우리는 흔히 이제 지연성 출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뭐 최근 뭐 일주일 내에 뭐 머리 다쳤는데 그 이후에 또 갑자기 두통이 생겼다. 그러면은 병원에 가서 바로 검사를 받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요런 상황은 한 번 정도 좀 봐주시고, 네, 요런 경우는 그냥 빨리 좀 병원을 가보시라.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1차성 두통, 2차성 두통 중에서 이 상황은 2차성 두통을 시사하는 소견들이다. 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엔 이제 쓰러진 상황입니다. 네. 또 학교네요. 네. 자, 체육 시간에 이제 갑자기 3학년 학생이 쓰러졌는데요. 예, 엎혀서 보건실에 내원했고, 얼굴은 막 하얗고 식은땀 흘리고 있는데, 뭐 어지러운 거 외에는 좀 불편한 건 없대요. 근데 아래 친구는, 예, 근데 이 친구는 뭔가 간질로 약을 먹고 있는데, 쓰러질 당시에 갑자기 막 온몸이 굳었고, 그 다음 눈이 갑자기 막 오른쪽으로 돌고, 목이 꺾여 있고, 그래 2, 3분 만에 돌아오긴 했는데, 좀 명료하진 않아요. 물론, 막 이 정도만 하고 있고, 막 좀 약간 뭐, 여기 지금 집이에요. 여기는 뭐, 뽀로로 보고 있어요. 막 이런 이상한 행동을 보이면요. 다 좀 이상하네요. 그쵸? 네. 그래서, 네, 자, 쓰러진 상황이 두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앞에 말한 거는 그냥 실신입니다. 실신이란 단어 뜻이 뭐냐면은, 쉽게 생각하면은, 우리 몸에서 머리로 피를 보내주는데, 그 피가 어떤 일시적 상황에 의해서 잘 안 올라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머리가 영양분을 못 공급을 받지 못하면서 일시적으로 의식을 딱 잃은 거죠. 그래서, 어떤 경우가 있냐면, 요새는 사실은 거의 제가 알기로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밖에 운동장에 가서 막 1시간씩 조회를 하고 그랬어요. 그런 경우. 그다음에 지하철에 학원에 가고 있다가 서 있다가 갑자기 막 쓰러지는 거. 이런 경우 이제 미주신경 회신이라고 하는데 그런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조금 일어서면은 좀 어지러워하는 경우, 그다음에 뭔가 심리적인 문제. 갑자기 나 우리 반에서 1등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마킹이 잘못돼가지고 나 꼴등이야. 뭐 이런 경우, 이런 뭐 스트레스 이런 실신되는 경우. 이런 경우는 갑작스럽게 의식소실후에 짧은 시간에 반응이 돌아오고 뭐 이랬었던 경우는 대부분 위험하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경우도 의식이 돌아오지 않거나 어떤 신경학 증상, 아까 자꾸 어려운 얘기 나오네요. 막 팔다리 못 쓰고 뭐 말이 어눌하고 요런 그 흔한 뇌졸 증 나타나거나 그 다음에 가슴 통증이나 호흡곤란을 호소하는 경우는 빨리 병원에 가야 됩니다. 자, 이 실신은 많은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은데 실신의 위험한 상황을 유발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부정맥, 그러니까 심장의 문제인 경우, 그럴 때면 흉통이 있기도 하고 호흡곤란 호소하기도 하고요. 머리의 문제인 경우, 뭐 팔다리 못 쓰고 뭐 눈이 물체가 두 개로 이런 상황이 있을 때는 예, 빨리 병원에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경련입니다. 경련은 조금 실신이랑 다른 개념이에요. 우리 몸에 전기가 제대로 우리 몸 내에서 어떤 전기 신호를 줘가지고 이제 팔다리 움직이고 이런 건데 그게 갑자기 뭔가에 의해서 에러가 발생한 거죠. 그러면서 팔다리가 갑자기 확 굳어버리고 떠는 건데 이게 사실은 실신과 경련이 조금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저희도 사실 오면은 좀 구분하기 어려운 건 많은데, 왜냐하면 단순 실신도 이렇게 사지를 떨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구분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만약에 우리가, 학부모님들이 조금 더 생각을 해야 한다면은, 이 경련 후 혼미 상태, 경련 후 상태라고 의학용어로 하고, 영어로 포스트 이탈 스테이트라고 하는데, 경련을 한 경우에는 진짜 뭔가 머리에 에러가 일어나가지고 경련한 경우에는 애가 잘 안 깨요. 그냥 멍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막 이상소리 하고 그래요. 그런 경우는 진짜 위험한 상황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빨리 병원에 가야 되고요. 그래서 밑에서 다시 한번 얘기를 보면은 이제 처음 그런 식으로 아기가 막 팔다리 떨고 굳었다가 이제 그게 잘 안 깨는 경우, 그다음에 머리 부딪힌 경우, 머리 뭐 외상 입어가지고 피가 생기면은 그로 인해서 머리가 에러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 발작이 머리 다친 다음에 발작이 된 경우, 그다음에 뭐 사실 뭐 많지는 않겠지만 독극물 섭취 후에 발생한 발작, 그다음에 이게 5분 이상 지속되는 경우, 그냥 쓰러지고 빨리 일어난 게 아니라 5분 이상 계속 쓰러져 있고 이상한 거죠. 그러면은 이거 진짜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그런 경우는 무조건 빨리 119 불러서 병원에 가야 되고, 그다음에 뭐 하루 안에 뭐 2번 이상 반복적으로 발생한다. 그러면은 빨리 병원에 가셔야 됩니다. 네. 요거는 뭐 소아과 이런 데 갈 게 아니라 바로 그냥 119 불러서 가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면은 병원은 가기는 해야 되는데 이렇게 경련하면은 우리 굉장히 놀라죠. 사실 병원 응급실에서 경련을 해도 굉장히 뭐 당황스럽습니다. 네. 저희도 그런데요. 학부모님들은 더 놀라겠죠. 그러면은 발작이 일어나면은 일반적으로 우리 일반 뭐 학부모님들 보호자분들이든 막 팔을 떨고 막 다리 떨고 이러니까 막 이렇게 막 붓고 막 이러거든요. 그럼 막 이렇게 하니까 거기를 막 그냥 일단 잡아요. 일단 보이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근데 그거를
꼭 억제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러다가 골절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더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이게 아까도 말씀드린 눈이 막 돌아오고 막 붓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막 혀를 깨물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도저히 그거 말로 손 입으면 손 깨물리면은 이 턱의 악력에 의해서 애가 놓지를 않아요. 그러면은 여기 보호점을 다칠 수 있기 때문에 거꾸로 다칠 수 있는 손가락에 넣지를 말고 그 다음에 애기 막 격렬하고 이런다고 빨리 뭐 해야 돼 해가지고 막 물 먹이고 이러면은 진짜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은 이 격려는 본인이 어떤 호흡이든 뭐 순환이든 뭐 이런 거를 컨트롤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물 넣으면은 그게 그냥 이 기도로 들어가고 폐로 들어가면서 흡인성 폐렴이 생기기도 하고 기도를 막아버리면은 바로 그냥 심정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절대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뭐 그다음에 뭐 밑에 있지만 뭐 환자의 손을 따거나 사지를 마사지 하는 거는 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아무튼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일단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은 더 이상의 추가적인 외상을 막기 위해서 그냥 일단은 그 안정적인 상황으로 만들고 그냥 바로 119를 전화를 해야 됩니다. 뭐 대부분의 경우는 뭐 5분 이상 지속되면 진짜 위험한 상황인데 대부분은 뭐 1분, 2분 정도에서 경련이 끝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뭐 요렇게 대처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 거의 뭐 끝에 다가왔습니다. 네. 숨이 찬 상황입니다. 숨찬 상황에서 뭐 병원 가야 되는 거는 뭐 여러 가지 뭐 사실은 뭐 되게 많겠죠. 우리가 사실 뭐 폐렴이거나 그럴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뭐 어디 막 그 막 후두경 이런 게 올 수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질환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냥 저는 일단은 뭐 그런 부분은 당연히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뭐 두 가지 상황에 대해서만 한번 조금 생각하기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만 한번 조금 생각을 해 봤습니다. 네.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 저녁 식사를 한 후에 갑자기 온몸이 발작 좀 어려운 말 썼습니다. 네. 온몸이 막 시뻘개지고요. 호흡곤란을 호소해요. 그리고 눈이 갑자기 뭐 보니까 막 퉁퉁 붓고 입술도 막 퉁퉁 붓고 막 식은땀 뻘뻘 흘리고 막 숨을 빨리 쉬고 막 이렇게 호흡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런 상황이 있네요. 그리고 자 중학교 3학년 학생이 같은 반 친구와 말싸움을 한 후에 갑자기 막 숨쉬기 힘들다 그러면서 막 손이 막 이렇게 막 또 아까 좀 꼬이고 팔다리 마비를 호소하고 근데 얘는 보니까 의식은 있네요. 근데 좀 말하기 힘들어하고 이런 상황이 있어요. 네. 이런 두 가지 상황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자, 첫 번째 말했던 상황은 우리가 아나필락시스를 생각해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전에는 이제 아나필락시스에 대해서 사실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았었는데 물론 이제 우리가 애기들 어릴 때 간혹 가다 이제 뭐 알레르기 검사를 해보기도 하고, 그다음 뭐 이유식 같은 거 처음 시작할 때는 사실 뭐 새우 같은 거 먹을 때 되게 조심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많이 알기는 하지만 코로나 백신 때 사실 굉장히 많이 알게 됐죠. 우리 코로나 백신 맞고 나서 집에 가지 마시고 한 15분, 30분 동안 보건소에 좀 있다 가세요. 뭐 이런 상황이면은 바로 오셔야 되고 이렇게 안내문도 좀 나눠주고 그러면서 아나필라시스라는 게 되게 많이 알려졌는데, 어, 두드러기랑 아나필락시스는 다릅니다. 두드러기는 그냥 단순하게 국소적으로 혹은 피부 근처에만 뭔가 이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혈관이 늘어나고 그러면서 빨개지고 그런 건데 아나필락시스는 전신적으로 증상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아나필락시스의 이 정의인데요. 그래서 의사들이 요걸 가지고 아나필락시스구나 이렇게 진단을 하는데 이게 온몸이 다 붓게 되면서 이제 왜 호흡곤란이 생기냐면요. 이 기도, 요 입에서부터 끝까지 상기도라고 하는데 여기가 이제 붓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 이 산소 내려가는 길이 여기 주변부가 부으니까 좁아지기 때문에 굉장히 숨을 쉬기 힘들어하는 거죠. 예. 이게 뭔가의 요인에 의해서 갑자기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뭐 대부분의 경우는 음식이 많은 경우인데 뭐 약 먹고 발생할 수도 있고요. 흔히 우리 먹는 뭐 이 진통제들 있잖아요. 뭐 파란색 시럽 뭐 이런 거 먹고 그런 거 먹고 생기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 하면서 이 전신으로 발생하다 보니까 이제 저혈압이 생기고 그러니까 우리가 집에서 혈압을 못 재니까 쓰러지고 그다음에 막 소변을 지린다든가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은 집에서 처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바로 119를 부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집에 이제 몇 번 있었던 경우에는 이제 뭐 에피네프린이라고 해서 에피펜이라고 주사기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게 없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뭔가 아기가 온몸이 뭐 시뻘겋고 그다음에
뭔가 약을 먹고, 안 먹던 약을 먹고, 갑자기 빨개지고, 뭐 숨쉬기 힘들고, 막 쓰러지고, 경우에 따라서 뭐 배 아프다고 하는 경우도 토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그냥 고민을 하지 마시고, 그냥 바로 119를 부르세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 진짜 혈압을 올리는 진짜 위험한 약을 써야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바로 두드러기겠지, 이렇게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바로 119를 불러주십시오. 그래서 응급처치는 뭐 당연히 원인 물질이 있다면 그거를 뭐 제거를 해야 되고요. 뭐 그 다음에 환자를 일단 안전한 곳에 눕히고, 왜냐하면 환자가 실신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아나필리시스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실신하면서 어떤 추가적인 외상, 그러면서 머리 부딪히면서 뇌출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한 곳에 눕히시고 바로 119에 연락을 하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으면 요청을 하시고, 그다음에 혹시라도 뭐 자가 애플이나 주사가 있는 경우에는 좀 한번 사용하고 시간을 좀 기록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119가 도착하면은 바로 이제 이송을 가야 되고, 근데 이런 경우가 좀 있어요. 뭐 이렇게 나는 열심히 찾아보고 공부를 해가지고 내 아이 대처를 잘했어. 그래가지고 뭐 괜찮아졌어. 그랬는데 이게 지연성으로 반응이 생길 수가 있어요. 지연성 반응, 2차 반응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올라갔던 게 잘 조치를 해주셔서 내려갔다가 시간이 좀 지나서 갑자기 확 올라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아나필락틱 식스가 발생한 경우에는 일단은 병원으로 이송을 해가지고 처치를 추가적으로 필요한 게 있으면 받으시는 게, 아니면은 모니터링 하는 게 좋습니다. 이제 마지막까지 왔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은 이제 과호흡 증후군인데요. 아까 이제 호흡곤란 얘기를 하면서 두 번째 케이스인데, 심리적 흥분 상태에서 과도하게 호흡수가 늘어나면서 혈액 내 이산화탄소가 어, 과호흡에서 줄어들고, 그러면서 호흡성 알칼리증, 뭐 어렵네요. 그냥 우리 산성, 염기성, 중성 이런 건 잘 아시잖아요. 예. 근데 뭐 우리 몸의 피가 염기성이 돼버린 거죠. 예. 그렇게 되면은 일상적인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뭔가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 몸의 피는 다 돌기 때문이죠. 우리 몸의 피는 산성도 아니고 알칼리가 심하지 않은 상태에서 영양분이 들어가고 나가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뭔가에 이 알칼리가 되든 산성이 되면은 우리 몸에 큰 대사성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호흡곤란이 생기고요. 그다음 손발이 저리고, 그다음 손발에 마비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주로 이렇게 이 사진 보시면 이렇게 꼬이게 되는데, 뭐 이런 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호흡을 많이 하면 좋은 거 아닌가요? 산소가 많이 들어가니까 좋은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 몸의 호흡은 들어가고 나가고가 다 호흡입니다. 네. 산소가 들어가고 이산화탄소가 나가는 건데, 이게 막 너무 과도하게 하면 산소 많이 들어가는데 이산화탄소도 막 계속 빠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고, 일반적으로 이 전형적인 상황, 뭔가의 심리적 흥분 상태에서 이런 게 발생됐다면은 1차적으로 할 조치는 그냥 안심시키는 겁니다. 우리 아이를 안심시켜야 돼요. 괜찮아, 괜찮아. 뭐 너무 놀라지 말고 천천히 나랑 같이 한번 숨을 쉬어보자. 그래서 자, 나랑 같이 천천히 들어 마시고 내쉬고 같이 해보자. 이렇게 안정화시키고, 뭐 다 여기 안전해. 그리고 나랑 천천히 숨 쉬어보자. 너 이러면 괜찮아질 거야. 이렇게 결국 어떤 심리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대부분의 경우는 증상이 호전됩니다. 그리고 뭐 건강한 사람에게서 일시적으로 나타났을 때는 큰 문제는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 몸이 잘 회복을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간혹 가다가 옛날 뭐 책들 같은 거 보면은 막 이렇게 과업을 하니까 이 종이봉투라는 걸 대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는 저산소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오래전부터 권장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건 최대한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심리적인 상황에서 과업을 하는 건지 아닌 건지를 되게 헷갈릴 때가 있어요. 병원에 가야 되는 거는 그런 심리적 문제가 아닐 때인데, 만약에 이렇게 호흡을 과쁘게 하다가 의식이 떨어지거나 막 이 시퍼래요, 온몸이. 청색증이라고 하는데, 우리 몸에 산소 공급이 잘 안 되면은 온몸이 시퍼러집니다. 그리고 뭔가 신경계 이상 증상, 뭐 의식을 뿐만이 아니라 뭐 팔다리를 못 쓴다던가, 뭐 복실을 못 나간다던가, 경련한다, 이런 경우. 그 다음에 시간이 흘러도 호전되지 않는 경우는 응급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바로 병원으로 가보셔야 됩니다.
한마디만 더 드린다면은 예전에 그 천식을 앓고 있는 아기가 있었는데요. 하필이면은 어떤 심리적 그 흥분 상태랑 그 천식 발작이 하필이면 겹쳤던 거죠. 네. 뭔가 천식이 좀 심해지면서 그게 심리적 문제가 생겨서 그랬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냥 보고 있다가 아기가 뭐 계속 그런다고 해가지고 응급실에 온 거죠. 그래서 청지기를 가지고 폐소리를 들어보니까 완전 천식이 악화돼서 나타날 수 있는 기도가 좁아지는 소리가 뻑뻑거리면서 난 거죠. 그래서 만약에 잘 호전이 안 되고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도 병원으로 데려오시는 게 맞습니다. 네. 아,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우리가 의학이란 거는 어떤 수학 공식처럼 딱딱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의학 같은 경우는 나보다 먼저 태어난 사람들이 안 좋은 상황을 겪으면서 그게 어떤 데이터화 되고 통계가 되면서 이제 발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치료를 해도 100명 중에 95명은 효과가 있을 수가 있는데 5명은 효과가 없을 수도 있고요. 그 치료를 안 했는데 우연히 5명은 또 좋을 수도 있어요. 우리 흔히 담배 피면은 빨리 죽는다고 하는데 뭐 90세 할아버지가 담배 나 잘 펴, 술도 잘 먹고 근데 산다고 하는 거는 사실은 의학에 그런 어떻게 보면 한계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 의학 그동안에 쌓아온 지식에 의해서 통계적으로 이러이러한 경우는 병원에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고려하셔서 만약에 괜찮은 것 같아도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조금 이상하다. 평상시랑 좀 다르다. 뭐 책에서는 괜찮다고 하더라도 그런 기분이 든다면은 그냥 빨리 의료진과 상담을 해보시는 게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저희도 사실은 학부모님들이 말해주는 거에 의해서 많이 배우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한번 더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강사님 강의 너무 좋은 강의 같습니다. 그 질문 있으신 분들은 채팅창이 좀 열려 있거든요. 채팅창에 좀 질문 올려주시면은 강사님이 좀 몇 가지 질문에 좀 대답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강사님 지금 질문 채팅창 보이시는가요? 네, 보입니다. 네, 좀 대답을 몇 가지 질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맨 밑에 있는 것부터 좀 네네네. 보겠습니다. 음, 네, 먼저 그 두통 관련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은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차성 두통, 큰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 사실 아까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린 통계적으로 큰 문제는 없고요. 그 다음에 아플 때 해열제 먹는 거는 이제 해열제가 우리 그 흔히 얘기하는 그거잖아요. 이거 뭐, 그 특정 상품 말씀드리면 안 되지만, 아무튼 빨간색, 파란색으로 먹는 건데, 이런 걸 먹어서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데 이게 너무 지속되거나 아니면 조금 아기가 사실 얘기를 못 하는 경우도 있어요. 머리가 아프다고 하는데 계속 아프다고 해서 병원에 와서 봤더니 진료를 하다 보니까 뭔가 얘가 사실은 뭔가 좀 간혹 가다가 시야가 좀 흐릿하게 보이기도 하고 약간 물체 두 개로 보이는 경우도 있었던 거죠. 그래서 MRI를 찍어 보니까 어, 뭐, 뭐 종양이 나온 경우가 있기는 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금 몇 달 간격으로 지속된다면은 제 생각에는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질문 하나 올라왔습니다. 코피 자주 흘려서 병원 갔는데 연막이 막 약해서 그렇다는데 여기 질문이 올라왔네요. 병원에 갔다는 게 만약에 이비인후과에 간 상황을 아마 말씀하실 것 같은데, 사실은 이 뭐 그 알고 있는 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아직까지 소아 같은 경우는 이제 다 몸이 다 발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약하기 때문에 코피가 나는 종종 경우가 있는데 사실 저도 제 아이 때문에 되게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봤거든요. 근데 이게 조금 저도 주변에 많이 물어보고 하다 보면은 나이가 들면서 이제 애기가 성장하면서 괜찮아지는 경우가 많고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은 우리의 지열 반응, 코피가 나는데 지열이 안 되는 경우에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경우에는 빈혈 검사라던가 혈액 응고 검사 같은 걸 받아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보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응급실에 있다 보니까 제일 무서운 케이스만 자꾸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런 경우에 또 뭐가 머리에 발견된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혈액 쪽 문제가 발견된 경우가 있어가지고 만약에 어머니께서 걱정되시면 한번 객관적인 검사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열만 안 나면 감기약을 먹이는 게 좋을까요? 자연치유되는 게 좋을까요? 라고 또 질문해 주셨습니다. 감기라는 게 사실은 우리가 영어로 말하면 커먼 콜드고 이게 사실 바이러스성 감염이거든요. 근데 감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우리나라 말고는 그냥 단순한 감기 같은 경우는 약 먹으면서 경과를 보죠. 근데 사실은 열이 안 나면은 감염이 막 심한 게 아니라서, 그리고 사실 그 감기라는 게 어떤 우리가 막 그 비염이나 이런 알레르기 반응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경과를 보는 것도 저는 한 2, 3일 정도 보는 건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지속된다던가 그러면은 병원에 가보시는 게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선생님 또 질문 올라온 게요. 남아 체구 초등학교 6학년 남아인데 체구가 작다고 합니다. 근데 한 번씩 심장 쪽에 찌릿하다고 본인이 걱정을 하는데 괜찮을까요? 어떻게 안심시켜줘야 할지 이렇게 질문이 올라왔네요. 심장 쪽에 찌릿한 경우가 사실은 이게 아이들 같은 경우는 만약에,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어른이고 성인이라 그러면은 사실 제일 무섭잖아요. 사실 막 심근경색 이런 거. 근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사실 뭐 그런 확률은 굉장히 낮기는 하죠. 근데 이제 어떤 심장 쪽으로 어떤 구조적인 문제, 살짝이 뭐 어릴 때 가끔 가다가 이제 뭐 판막 같은 거, 뭐 그런 거를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경우도 있는데 거의 제가 봤을 때는 없기는 한데, 만약에 사실 이렇게 지속된다 얘기를 한다면은 제 의견으로는 아이의 의견을 좀 들어서 그 소아 심장 쪽 파트 보시는 교수님들이 있어요. 각 병원마다. 그런 데 가서 한번 초음파 같은 거 받아보고 검사 같은 걸 좀 받아보고 괜찮다고 한 다음에 안심을 시켜주면은 결국에는 너는 검사를 해서 이런 거니까 괜찮으니까 괜찮을 거 얘기하면은 그때 심리적인 문제도 이제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안과인데 배드민턴 공 또는 축구공에 정토를 맞은 경우 병원 가야 하나요 하고요. 책상에 부딪힌 후 뇌출혈 발생 경우 4개월 지났는데 그곳에 통증이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가지 질문을 좀 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배드민턴 공이랑 축구 공의 정통으로 맞은 경우는 조금은 상황이 다를 수는 있어요. 우리가 배드민턴 공, 이 셔틀콕이라고 하죠. 이렇게 날라오게 되면은, 뭐, 뭐라 그러지? 그 이렇게 그 무게 중심이 있는 거랑 이 셔틀콕이 넓게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 이 무게 중심이 있는 그 딱딱한 부분은 맞는데, 이게 그 날아오는 게 굉장히 좁은 곳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압력이 심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손상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배드민턴 공에 맞은 경우에는 뭐 얼굴을 보고 문제가 있다 보면 병원에 가는 게 맞을 것 같고, 사실 축구공이라고 배드민턴 셔틀콕이니까 가야 되고 축구공이니까 가지 말라 뭐 그런 개념이라보다는 축구공은 일반적으로 더 넓기 때문에 압력이 가해진 경우가 얕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공의 문제라기보다는 그런 얼마나 이런 힘이 가해졌는지를 보고 예, 생각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아프다고 하면 음. 저는 갈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한 두 가지 질문 정도가 더 남은 것 같습니다, 선생님. 염자여서 압박분대를 맸는데 피부가 뒤집어졌어요. 이럴 때도 압박분대 계속 해야 하나요? 이렇게 연락이 왔고요. 또 하나는 비염이 심하다고 코피가 자주 나는데 연관성이 있나요? 예, 이렇게 두 가지 질문이 들어왔네요. 네. 뭐 채팅창에 뭐 그 위에도 하나 있어서 말씀드리면은 네. 그 뇌출혈 발생 후에 4개월 지났는데 통증이 있다고 아, 그거요. 하면은 네. 예. 이 사실은 뭐 아까 제가 막 자꾸 뭐 신경학적 증상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했잖아요. 뭐 사실은 그게 되게 많은데 그런 게 없으면 뭐 팔다리 뭐 문제가 있다든가 뭐 어떤 예를 들면은 어 뭐 복실해 보인다든가 이런 게 없으면은 좀 경과를 봐도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사실 뭐 바로 응급하게 갈 필요는 없겠죠. 근데 이게 갑자기 확 올라가는 경우, 통증 그런 경우는 바로 병원에 가보는 게 좋을 것 같고, 사실은 이 4개월 지났는데 요 상황 같은 경우는 주치 뭐 선생님이랑 얘기를 하는 게 사실은 제일 정확합니다. 왜냐면은 그 주치 선생님은 이 아이에 대한 모든 걸 알고 있을 거기 때문에 뭐 외래를 가든 해가지고 주치 선생님이랑 한번 얘기를 해보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비염이랑 코피 나는 것도 좀 연관성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네. 비염이 심하면은 그쪽 부분으로 그러니까 결국 염증이잖아요. 그러면서 나타날 수가 있어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환절기 때 많이 문제가 발생하죠. 제 아이도 아침 일어나면 맨날 코피 나가지고 굉장히 저도 걱정을 많이 했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염자에서 압박붕대는 피부가 뒤집어졌다는 게 아마 어떤 뭐 빨개지고 그런 걸 말씀하실 것 같은데 그런 경우는 그냥 빼는 게 좋습니다. 네. 이게 단순한 국소적인 알레르기 반응일 수도 있는데 그게 심해지면 전신적으로 퍼지면 아나필락시스나 이런 거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병원에 가끔 가면은 이 주사 맞을 때 알코올 소독을 하잖아요. 근데 그 소독에도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 저희가 그 알코올 안 쓰거든요. 그리고 테이프 붙이는 테이프에 알레르기 있는 경우도 안 쓰기 때문에 압박붕대 이런 경우는 안 쓰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거는 뭐 제가 생각해 보진 않았는데 뭐 다른 회사 제품을 쓴다던가 이런 게 방법일 것 같고 아니면 압박붕대를 뭐 판대나 이런 데서 뭐 정형외과 선생님이랑 상의해 보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마지막 질문입니다. 5학년 여학생이 코피가 한 번 나면 30분 이상 지혈이 안 되는데 어머님은 아빠도 어렸을 때 그러니 성장하면서 괜찮아진다고 병원 안 가도 된다고 하시는데요. 그냥 둬도 괜찮을까요? 이렇게 코피 나는 빈도는 주 1, 2회 정도입니다. 이렇게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저는 병원에 갈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지혈이 너무 안 돼요. 사실은 30분에 그러니까 물론 이게 우리가 그냥 단순히 말씀하신 거라서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지혈을 잘 못해서 그럴 수도 있긴 합니다. 아까 제가 이제 상처 부위 지혈을 말씀드릴 때 포인팅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꼭 해야 되는데 저희도 가끔 보면은 이제 지혈 제가 애기 코피 나와도 하라 그러면 이상한 데 하고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잘 지혈을 했는데도 30분, 1시간 걸린다면은 이거는 병원 가서 혈액 응고 검사라던가 뭐 빈혈 검사 이런 걸 받아봐야 되고요. 사실 이거 뭐 어머님이 가지 말라고 해도 제가 불안하잖아요. 그리고 말씀하신 학부모님 불안한데 이건 가야죠. 그래야 아이도 안심하고 저도 안심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